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댓글에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다. 왜 자꾸 일본이랑 비교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일본과 많이 다르죠. 일본은 버블 경제를 이미 수십 년 전에 겪은 나라입니다. 버블 경제의 후유증이 지금 2, 30년 돼 가는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이죠. 플라자 합의 이후에 앵고가 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꾸준히 시행을 했죠. 인하된 금리를 인상시킬 계기를 잡지 못한 채 기록적인 저금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를 바탕으로 대량의 자금이 주식을 비롯한 금융시장이나 부동산에 투입이 되면서 주가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버블을 형성하는 시기를 겪었어요. 버블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산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엄청난 수준의 부동산 상승을 보였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려고 저금리를 계속했다가 오히려 자산시장만 거품이 심각해지는 부작용을 겪다 보니까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대출에 대한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헬 게이트가 열렸어요. 잃어버린 수십 년의 시간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담보를 팔아도 대출금을 못 갚는 사례가 속출을 했죠. 부실 채권이 발생을 하고 이를 못 견디는 은행이 도산하는 과정이 반복이 됐고 당시 대출의 약 90%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황 타개를 목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 기대 효과는 설비나 생산 투자에 이 돈이 흘러들어가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현실은 자산시장으로 몰렸죠.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의 거품이 급격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대출 총량 규제, 금리 인상을 했더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는 은행의 도산으로 이어지고 경기는 더 침체가 되고 사람들은 주변에 망한 사람들이 널리니까 소비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잃어버린 10년, 아니 20년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지금 일본인데 소득과 괴리된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되는 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10년은 일본 경제의 3대 과잉 요소, 설비, 고용, 부채를 해소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부채가 가장 크죠.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대출 한도를 줄이고 빌려준 돈 갚으라고 하니까 망해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은행은 부실해지고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장기간의 침체는 당연한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겪게 되었고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서야 이제 고용도 살아나고 조금 경제가 나아지려고 했죠.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트리플 천조 부채 시대에 도래를 했죠. 빚내서 집 사라 이후로 가계 신용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1800조 가까이 되고 올해는 1900조, 내년에는 2000조 돌파할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기업 부채도 1000조가 넘어갔고 국가 채무도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0조 가까이 늘어났죠. 소득은 크게 늘어난 게 없어요. 소득 대비해서 부채는 2배 넘게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빚내서 집 사고 주식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초저금리 상황이 끝나야 했는데 안 끝나고 이어지다가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계속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부채 시대의 위험은 금리 상승으로부터 촉발이 되죠.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나 기업의 대규모 부도 가능성을 지적을 하고 있고 그 이전부터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 동시다발적 급증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 곳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시장금리가 1%만 상승해도 가계 같은 경우는 이자 부담이 12조 원이나 늘어나요. 기준금리는 아직 동결하고 있는데 시장금리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죠. 미국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인플레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게 미국의 위협으로 작용하는 순간 시장금리는 물론 연준의 기준금리도 급등할 게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고 전 세계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이 떨어진 지 오래여서 발이 타고 있죠. 한도 축소, 총량 관리, 부동산 겨냥한 가계대출 고삐를 지금에서라도 당기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5%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죠. 대출의 총량 규제와 같습니다. 그리고 돈 갚을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고 빚내주라고 차주별 DSR도 적용이 돼요. 무엇보다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올리는 게 정상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이례적인 상황이고 이걸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한두 차례 올리는 건 당연하다고 공식화하고 있어요. 빚내서 집 사면 떼돈 번다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빚내고 있으니까 불효불급한 가계대출 하지 말라고 지금 규제하고 있습니다. 버블이 끝없이 팽창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등의 투자에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부채, 지금 전 세계가 우려하는 수준으로 심각하게 이르렀고 특히나 트리플 부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버블 붕괴 시초가 됐던 유사한 정책들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어요. 금리 인상 예정이고 대출을 안 해주고 차주별 DSR을 적용하면서 일본이 했던 거 강도만 다르지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충분히 견뎌낼 힘이 있다고, 그래서 집값은 10억을 넘어 20억, 강남은 100억 갈 거라고 지금 사람들이 꿈에 부풀어 있죠.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죠. 일본이 망하게 된 이유가 금융정책을 급격하게 변화시켰고 또 그때 공급도 많이 맞물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본처럼 급락은 없을 거라고 한 자산운용사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 LTV 비중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그 당시 담보가가 10억이면 12억씩 빌려준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40%에서 70%밖에 안 빌려줬기 때문에 건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실패를 했지만 우리나라 지금 그때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올려봤자 1%라고, 그래서 충격이 덜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가계, 은행을 통해서 빌린 거 말고 사금융도 많이 땡겨서 쓰고 있는 상황이죠. 전세자금 대출이 사상 첫 100조를 돌파를 했죠. 전세 보증금 한만 해도 19년도 기준에서 700조를 추산합니다. 이것도 남한테 빌린 돈이죠. 영끌 B2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2030 1년 사이에 44조 원이나 빚으로 땡겨갔어요. 은행 대출뿐 아니라 뭐 보험, 이금융권, 신용, 또 P2P 별별 방법을 동원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냈습니다. LTV 대출 금액에 관한 걸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죠. 전세 보증금은 계산도 안 했고 주담대 말고 그 밖에 추가된 수많은 부채는 생각도 안 해요. 수많은 빌린 돈은 없는 셈 치고 있어요. 단기간에 집값이 두세 배 올랐다고 하는데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의 제한이 있어도 집값이 오르기 전에 빌린 돈이나 지금 갖고 있는 빚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갚기 힘든 수준의 빚을 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본이 금리가 2.5에서 6%로 올렸는데 2.4배 상승을 시킨 거죠. 금리 0.5로 쓰다가 1%만 올라도 3배가 오르는 겁니다. 초저금리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 금리에 기반해서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빚을 끌어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만 올려도 견디기 힘든 사람이 무더기로 속출할 수밖에 없어요. 남의 돈을 공짜처럼 쓰던 시절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영끌이 대단히 유행을 했는데 영끌이라 하는 거 정상적인 금리 말고도 가능한 모든 대출을 땡긴 겁니다. 고금리로 빌려 쓴 돈은 그 부담감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일본과 많이 다르죠? 일본 최악의 부채 대국입니다. 정부 부채가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골골대도 그리스 꼴이 절대 안 납니다. 왜 그렇죠? 일본이 빌린 돈 다 국민한테 빌린 돈이에요. 다른 나라와 달리 부채의 대부분을 일본의 금융기관들, 즉 일본 국민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버블 경제가 터지면서 단기간의 불황을 통해서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빚내는 거 무서워할 줄 아는 국민들이 꼬깃꼬깃 돈 모아가지고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국가 부채를 뒷받침할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죠? 돈? 저축하는 사람 요즘 있나요? 또 일본은 빚도 많지만 받을 돈도 많은 나라입니다. 국가빚 채권자는 국민이고 또 해외에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예요. 30년째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버블 시대에 돈 벌었던 것 같고 해외에 이것저것 투자해 놨기 때문에 빚도 많지만 받을 돈도 많이 있어서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7배나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엔화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준기축통화로서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역병 사태로 미국 주가 급락했을 때를 포함해서 세계의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엔화에 대한 수요와 가치는 올라가고 엔화로 표시되는 일본 국채도 안전자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국채의 대부분이 일본 내에서 소화되고 있고 한국의 3배가 달하는 외환 보유액도 가지고 있고 이러니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충격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 국채 외국인 비중이 15%가 넘어가고 있죠. 외환위기 이후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흔들리는 거 한순간이에요. 외국인 채권 투자 189조 원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팔면 흔들리죠. 국채 선물 5조 원 투매하니까 금리와 환율이 껑충 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느니 다시 매입을 하고 해도 약발이 안 먹혀요. 변동성이 크죠? 일본과 다릅니다. 기축통화도 아니고 해외에 받을 돈도 일본의 6분의 1도 안 돼요. 많이 다르고 더 허약한 체질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끄떡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3절을 겪고 있죠. 출산율 0명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일본에 비해서 내수 규모도 작고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달라서 붕괴는 없다고 하는데 더 나은 게 있나요? 빚 무서운 줄 아는 국민이 저축해놔서 버틸 수 있는 나라와 빚 무서운 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땡겨 쓴 나라, 과연 더 행복한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